여기서 잠깐 되돌아가 볼까요? 횡단보도에서 세 남자를 따라 덩달아 하늘을 올려다봤던 사람들. 하지만 거꾸로 돌려보면 이 속에서 상황을 움직이는 3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명의 남자가 거리 한복판에서 뭔가 발견한 듯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사실 이때 우리는 상황을 바꾸는 실험을 하고 있었죠.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한 사람일 때, 두 사람일 때, 그리고 세 사람일 때 사람 수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딱 한 사람만 횡단보도에 나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아무도 이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군요. 그저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뿐입니다. 이때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간혹 이상하다는 듯 흘깃 쳐다보기만 할 뿐 금세 갈 길을 가버리는군요. 드디어 첫 번째, 두 번째에 이어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죠. 뭐가 보인다는 거야? 또 뭐가 보인다는 거야? 뭐가 보인다는 거야? 와, 놀랍습니다. 거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다 함께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렇게 세 명에게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한 명, 두 명일 때는 아무 관심이 없더니 세 명이 되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아 그냥 보길래요. 뭔 일인가 해서 궁금해서 했는데 낚였다는 생각이 다 가르치니까 호기심에 저도 가르친 거예요. 아 진짜. 제작진은 이 영상을 심리학자들에게 공개해 보기로 했습니다. 왜 세 명이 모이면 상황이 바뀌는 것일까요? Yeah. That's wonderful. Very well done. Nothing else. You've created a traffic jam. Well, that's the tipping point. He saw a tipping point. It's between 2 and 3. That was a good example. 2 people, nothing. 3 people, you've got the tipping point. When you begin to have 3, you have the concept of the group. So now it's a group norm, meaning a social rule, that there must be a good reason why 3 people are doing the same thing. 자, 여러분 잘 보셨죠? 그러면 제가 한번 내용을 가지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프로젝트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조금씩 바뀔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기도 하고 또 진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우리 여러분의 동기들, 친구들, 또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정말 생각할 수 없는 티핑 포인트가 나올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이런 도전들 계속 하시기를 기원할게요. 오늘 여러분들께 나도 체인지 메이커인데 어떻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지 제 경험과 함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30살에 제 첫 직장을 유엔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는 유엔은 그렇게 큰 선망했던 직장들이 아니었고 당시 유엔 사무총장은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셔서 한국 사람들이 잘 몰랐던 때입니다. 저는 학부에서 역사를 전공하다 보니까 졸업하고 나서 일반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게 됐고 또 역사를 전공한 사람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1년 동안 또 중국어도 배우고 또 30살이 될 때까지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책도 읽고 비영리 단체도 들어가 보고 봉사활동도 해보고 또 다양한 그 봉사활동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했다가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제가 역사 전공하고 또 혈액형이 A형에다가 굉장히 내향적인 성격이 당시 있었는데 하지만 관심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또래 친구들에 비하면 늦게 30살 나이에 직장 생활을 시작했지만 저는 유엔에서 30살에 시야를 갖게 되면서 5년 동안 개발도상국의 경제 문제, 사회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그 관련된 일을 하게 되고요. 또 저희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한국인 사무총장 되신 이후에는 한국에 오실 때마다 제가 사무총장님의 보좌관 역할을 하면서 큰 리더들의 시야는 어떻게 다른지를 배워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5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부탄이라는 곳에 출장을 가고 거기에서 여기 보시는 소외된 90%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책을 그 당시 영어로 된 원서를 읽었다가 너무 많은 충격을 좀 받았어요. 저는 유엔처럼 거시적인 관점에서 커다란 변화를 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또 꽤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장기적인 변화와 시간이 필요하고 하지만 또 다른 방향으로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어떤 작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키워나가는 방향, 즉 바텀업 방향의 접근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돼서 오랜 고민 끝에 5년간 근무를 마치고 저는 사회적 기업을 공부하고 런던에서 다시 공부를 한 다음에 지금 미스크라는 사회혁신 컨설팅하고 투자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제가 너무 좋아서 소외된 90%를 위한 디자인으로 번역을 출판사들이 출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많이 소개를 했는데 이게 딱 봐도 잘 안 팔릴 것 같은 책이었나 봐요. 그래서 다들 관심이 없으셔서 제가 스스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작은 출판사를 만들고 제 출판사에서 이런 책들을 쭉쭉 발행하게 되는데요. 지금도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관심들의 변화들이 저에게 되기까지 좀 몇 가지의 굴곡들이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께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너무나 잘 아시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 전 세계 인류들이 중요하게 보는 지표들이고 좌표들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 중에 하나 이상의 몇 가지 목표에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를 하더라도 전반적인 지속가능 발전에 내가 기여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북두칠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정말 뭔가를 할 수 있을까? 또 박사나 전문가가 만 하겠지? 또 내가 뭔데? 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럴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그 질문들을 받은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제 조언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유엔에 있을 때 봤었던 자료 중에 하나라서 굉장히 오래된 자료입니다. 한 20년 전 거 같아요. 20년은 아니네요. 한 10 몇 년 전 건데, 이 세계가 바뀌지 않는 이유가 저는 돈이 없어서 재원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어떤 특정한 연도에 전 세계에서 쓰이는 각 정부가 쓰는 돈들의 양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보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800 billion US dollars. 이 엄청난 돈이 바로 무기와 군비 관련돼서 지출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우리가 관심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은 여러분 저 도표에 있는 것처럼 아주 작게만 실제 비용들, 예산들, 버젯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선한 사람이 부족할까요? 자원과 재원, 돈이 부족할까요? 여러 가지 통계들을 보게 되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문제 정의를 잘못하거나 혹은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것에서부터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타임이라는 전 세계 이 잡지 중에 하나는 매년 올해의 인물을 선정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은 바로 한 명 한 명 개개인이 당신이야말로 세상의 바로 주인공이다라고 정해 본 적이 있죠. 제 때는 되게 유명했던 뽀빠이라는 만화 시리즈가 있는데요. 이 뽀빠이 만화 시리즈의 대표적인 시나리오는 여기 있는 뽀빠이와 여자친구 올리브가 같이 있다가 올리브가 공경에 빠집니다. 그럴 때 이 뽀빠이가 용기를 내기 위해서 저 시금치를 먹고 외치는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요. 바로 I cannot stand this anymore.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시금치를 먹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내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이 뽀빠이 만화의 굉장히 중요한 시놉시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뽀빠이 모멘트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이 아닐 거예요. 여러 번일 겁니다. 누군가는 그냥 지나치고 누군가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하지만 누군가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라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뛰고 왜 세상은 이렇지? 왜 이런 문제가 여전히 되지라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저는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앞에 영상에서 봤듯이 3의 법칙처럼 만나고 교류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계속적으로 전진하면서 저는 진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동료들, 친구들과 얘기를 하면서 너의 뽀빠이 모멘트는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은 다 그런 모멘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아주 그냥 편하게 과자 먹고 TV를 뭐 해외 그 뉴스를 보다가 난민 이슈, 난민 관련된 뉴스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주 조그마한 아이가 바닷가에 빠져서 쓸려와서 죽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작은 모멘트 하나가 내가 어떤 것을 공부하고 어떻게 기여할지에 대해서 생각했던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경험하는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느끼면서 아이가 태어나고 또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서 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들이 다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직장을 그만둬야 되고 뭐 이런 어려움들을 공감하게 되면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뽀빠이 모멘트 찾아보시고 또 이런 프로젝트가 그런 거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체인지 메이커의 정의는 여기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회 이슈 중에 내가 공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속한 환경, 내가 가진 재능, 내가 확보한 네트워크 등을 스마트하게 활용해서 작은 행동을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작은 행동을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영향력을 범위할 수 있는 한 평의 땅이든 굉장히 좁은 공간이든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을 저는 체인지 메이커라고 생각합니다. 체인지 메이커는 한번 그 변화의 사이클을 돌리게 되면 아무리 작더라도 그 사이클을 좀 더 크게 만들고 태풍처럼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부터 저희 선배 세대들이 굉장히 많은 덫에 빠진 것 같아요. 박사가 되면 돈이 많으면 월급을 일단 많이 받고 어른이 되면 지식이 많아지면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저희가 다 속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직장에 들어가고 월급을 받고 등이 따스해지고 배가 불러지게 되고 현실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내가 젊었을 때 품었던 감정들과 비전들을 더 이상 찾아가지 않게 되는 모습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그 뽀빠이 모멘트를 느끼는 순간 거기에서부터 한 명이라도 아니면 하나의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하는 것, 이게 결국 체인지 메이커의 DNA를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급적 정말 여러분들은 세계적으로 생각하시되 가급적 행동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행동하시기를 기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열정과 이런 관심들을 계속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뽀빠이 모멘트라고 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느끼는 부분들을 가지고 공략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스마트하게 활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기대합니다. 저에게 그런 모멘트 중에 하나는 동화책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동화책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한 번은 유엔에서 강연을 하다가 한 대학생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얼마 전에 부룬디라는 아프리카 나라에 봉사활동을 갔다 왔는데요. 이 부룬디 아이들의 집에 가봤는데 책이란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청년이 될 때까지 동화책이란 것을 모르고 살까라는 것에 충격을 받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이 친구들의 삶이 지금도 가슴이 굉장히 자기를 압박한다는 거죠. 그 고민을 안고서 부룬디에서 다시 한국으로 귀국했다가 이 고민을 어떻게 풀까 고민하다가 제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특강을 하는데 제 특강을 들으면서 저한테 연락을 해서 그런 고민을 상담한 겁니다. 바로 그게 이 친구의 뽀빠이 모멘트였죠. 그냥 한번 봉사활동을 우연하게 갔던 국가인데 그곳에서 못 볼 거를 봤습니다. 안 봤으면은 그냥 지나칠 거를 아이들의 집에 동화책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뽀빠이 모멘트를 가지고 온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많은 선배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냥 거기서 접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나중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은퇴하고 자수성가하고 또 뭔가 자산이 많아지면 그래 뭔가 도서관 하나 짓고 마을 짓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쁘진 않겠지만
뭐 은퇴가 할 때가 되면 아마 그런 꿈들은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그 고민을 저에게 공유했고, 저도 그 친구의 뽀빠이 모멘트에 함께 전염이 돼서 이 친구와 함께 조그만 이미 단체 프로젝트 그룹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북스 포 부룬디라는 부룬디를 위한 동화책이란 단체를 이미 단체를 만들고, 당시 뭐 1일차 집 같은 거를 많이 했거든요. 카페를 하루 정도 빌려서 친구들을 막 데려오고 티켓을 팔아가지고 몇백만 원을 마련했고, 이 몇백만 원을 가지고 전 세계 유명한 동화 작가들에게 연락을 해서 당신들의 그 동화책을 이 부룬디에 있는 아이들도 번역해서 저희가 번역할 테니까 그런 거를 무료로 기부해 줄 수 있냐 했더니 정말 유명한 앤소니 호킨인가요? 그 유명한 아이들 작가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기부를 다 해주셨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쓴 동화책은 너희들이 다 가져가서 그 나라 언어로 가져가는 거 나는 지적재산권 문제 삼지 않겠다. 그래서 그런 책을 번역을 하고 그 현지에 있는 분들과 해서 아이들에게 직접 저희가 찾아가서 전달을 했는데, 여기 사진 왼쪽을 보면은 막 비가 내리죠. 저 장대비가 막 내리고 아이들이 신나서 자기 동화책 하나를 딱 받았는데 집에 가야 됩니다. 근데 집에 가려면 몇 킬로 가야 돼요. 뭐 이렇게 차가 있거나 그러진 않았으니까 이 마을이. 그런데 저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고 저희가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 이런 초등학생들에게 우리가 동화책 나눠주면요, 비가 오잖아요. 우산 없고. 그럼 다들 이 머리 위에다가 우산으로 쓰고 동화책이 망가질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부룬디 아이들은 저 중간에 있는 저 아이 모습처럼 자기 품 안에 동화책을 딱 꼭 이렇게 하고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제가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동화책 한 권이 뭔데? 한국에서는 그냥 굴러다니고 버리고 비가 오면 좀 이렇게 쓰고 뭐 찢어져도 상관없는데, 이 아이들은 저희가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누구나 다 이렇게 자기의 품 안에 섞어서 자기 머리에다가 피를 맞고 막 1km를 걸어가는데, 이 모습이 또 저희가 못 볼 거를 본 거예요. 그래, 인생에 한 번은 좋은 일 해야지 해서 저도 개인 휴가 내고 한 200만 원, 300만 원 항공비 제 돈으로 내고 부룬디에 가서 아이들에게 동화책 나눠주고, 그래,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나도 손자, 손녀 생기면 할아버지 무릎에 앉히고서 할아버지가 부룬디에 이렇게 좋은 일도 했어. 이 정도 한번 하는 거는 뭐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런 모습을 보고 나서 아, 이게 참 중단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1년 후에 저 현지 NGO가 또 연락을 주셨는데, 저 아이들이 1년 후의 모습인데도 학교에 가지 않는 시간에도 저 동화책을 꼭 자기 손에 딱 붙잡고서 매번 다닌다는 모습을 보고서 충격을 받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북스 인터내셔널이라는 이 부룬디 말고도 전 세계의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에게 자기의 모국어로 그때에 맞는 상상과 또 창의력을 도울 수 있는 동화책을 보급하자라고 하는 이 북스 인터내셔널이 만들어졌는데요. 저는 국제 NGO는 다 어른들만 만들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 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희도 만들 수 있었고 저희도 가능했습니다. 다만 이게 가능하다라고 말해준 어른을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북스 인터내셔널이라고 단체를 만들고 유네스코에도 인증을 받고 지금 전 세계 30개국 이상의 각자의 나라의 언어로, 또 동화책을 써보고 싶었던 분들, 또 일러스트레이션이나 디자인을 잘하는 동화 작가가 되고 싶은 분들이 또 재능 기부도 하고 이런 부분 동화책 만들어서 전 세계에 동화책을 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는 설립자로 이 단체를 만들었고 지금은 이거를 전담으로 하는 대표님이 계셔서 지금 더 멋지게 전 세계의 북스 인터내셔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점도 한계가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선배나 여러분들의 어른들이 이것도 가능해 라고 다 차마 말을 못했을지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이건 할 수 없어, 이거 여기까지만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한계를 여러분들이 짓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또 아프리카의 말라위라는 곳에 갔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개발도상국 현장,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코트디바르, 스리랑카, 부탄 다양한 나라들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해 봤는데요. 이곳은 아프리카의 말라위란 곳인데 그 당시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던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곳에 1년 차 처음에 갔을 때는 전기가 없기 때문에 뭔가 숯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작을 해봤는데 프로젝트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가 실패했던 이유는 공급자 관점에서 저희가 뭔가를 전달했던 거가 실패의 원인이었어요.
이분들이 잘 쓰지도 않는 거면서 저희 외부인의 관점에서 그래 이분들은 숯을 만들어서 제공하면 이걸 잘 쓸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저희 같은 사람들 입장이었고 이분들의 진짜 니즈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그걸 물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두 번째 해에 찾아갈 때는 한번 전략을 바꿨어요. 어, 자, 이게 필요하시죠? 자, 이걸 드리겠습니다. 이걸 잘 써보세요가 아니라 처음부터 저희의 아젠다를 다 내려놓고 어, 무엇을 원합니까?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를 저희가 찾아갔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물어보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디자인 띵킹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진짜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니즈가 무엇인지를 함께 관찰했던 그런 거를 진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질문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무엇이 필요합니까? 뭐 이런 거를 물어본 게 아니라 언제 행복하세요? 언제 슬프세요? 또 언제 어, 어떠세요라는 공감대를 같이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하는 순간 그동안 외국인은 이분들에게 그냥 되게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의 어떤 지역에 있는 분들은요, 외국인이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눅을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이런 마을에 가면 막 마이크 잡고 떠들잖아요. 여기서부터 권위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말을 잘 하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 번째 때 갔을 때는 먼저 친구가 된 거죠. 언제 행복하세요? 언제 슬프세요? 사람으로서 우리가 느끼는 친구의 관계를 먼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을 같이 배우고 경진대회를 했어요. 상금을 내놓고 자, 이런 비즈니스를 간단하게 적어서 우리 제출하면 우리가 함께 검토해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잘한 분들에게 직접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비용을 상금을 주겠습니다 했더니 이 마을의 추장님도 지원하고 어르신도 많이 지원했는데 1등은 이 그 당시 18살 친구 마틴이란 친구가 냈던 우리 마을에도 햇빛 영화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낸 친구가 1등을 했습니다. 이때 저는 굉장히 큰 거를 깨달았는데요. 개발도상국에 전기가 없는 어떤 마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제 관점에서는 에너지, 그다음에 의약품, 그다음에 교육 같은 거 저는 이런 부분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했는데 그 외지인의 관점에서 그랬던 거고 사실 현지에 있는 분들은 우리도 엔터테인먼트, 우리도 뭔가 컨텐츠, 즐길거리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부족해서 어, 힘들다. 자, 이런 부분들이 1등이라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상금을 주고서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게 했죠. 그랬더니 3개월 후에 마틴이 자기 뭐 이렇게 글씨를 써가지고 현지 NGO를 통해 스캔해가지고 저희 이메일을 보내줬어요. 근데 저희 첫 번째 딱 보면 My Business라고 이렇게 딱 표현이 돼 있잖아요. 제가 유엔에서 근무를 하면서 수많은 혹은 적지 않은 프로젝트를 진행해봤지만 이 프로젝트의 수혜자들이 이것이 마이 프로젝트라고 말한 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마틴은 자기가 이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를 냈고 나의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저는 이걸 처음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실제로 이 햇빛 영화관, 태양광 에너지를 낮에 발전하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가 없으니까 프로젝트 이렇게 이런 걸로 영화관을 보는 비즈니스를 했더니 실제 돈을 조금 번 거예요. 그래서 마틴이 첨부해준 사진들입니다. 마을에 이렇게 영화관 부지를 만들고 저 영화관이에요. 그다음에 저 브라운관 TV를 어디선가 구해왔습니다. 수완이 좋죠? 도예제 나가 도시에 가서 뭐 가져왔겠죠. 그리고 그 당시 중국에서 온 불법 복제 CD가 있어서요. 이게 정말 다 영화 옛날 영화들 CD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영화관에 또 필요한 게 빵빵한 앰프 스피커죠. 더 스피커도 있고 또 태양광 저 발전을 통해서 진행했던 모습인데 다만 저 태양광 발전 용량이 작기 때문에 마틴이 다시 편지를 보내서 투자를 좀 더 해달라. 이 비즈니스를 마을 비즈니스로 만들고 싶은데 투자를 해달라고 했던 요청이 있어서 저는 삼성전자에게 이걸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한 500명 정도 모인 TEDx라는 삼성전자 내부의 어떤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국제 활동 관련된 이야기를 초대해 주셔서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막판에 마틴이라는 친구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고 삼성전자가 가진 기술을 가지고 이 친구의 꿈을 여러분들이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콜링을 하고 관심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S 다양한 뭐 박사님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연락을 주셔서 이 공간이 삼성전자 본사 지하에 있는 어떤
그 크리에이티브 랩입니다. 여기를 저에게 다 빌려주시고 소소한 재원들을 마련해 주셔서 저희가 출장도 아프리카에 가고 매주 화요일마다 저녁 만나서 여기에 있는 Do it yourself, 누구나 쉽게 조립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필요 없고 태양광으로 발전하는 저 빔 프로젝트를 10만 원 이하의 비용으로 만들 수 있게 만들어서 보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에티오피아의 제1호 햇빛 영화관이 시작이 됐고요. 말라위에서는 저 생물 수업을 그동안 칠판에다가 이렇게 막 했던 거를 배웠는데 처음으로 그 나라의 처음으로 이 지역에 저렇게 멀티미디어 칼라로 된 생물 수업이 진행하는 것을 여러 볼 수 있었죠. 저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런 프로젝트에도 물론 큰 의미가 있었지만 변화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그리고 그런 변화들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시작해야 될까, 그리고 얼마든지 이 세상에는 선한 의지와 또 그 선한 의지를 돕기 위한 재원들과 자원들은 충분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왜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를 말할 수 있고 누군가는 먼저 그것을 요청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바로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향하는 체인지 메이커 같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방향과 관련돼서 제가 크게 3가지 조언을 좀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면 제가 질문 받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 조언입니다. 3가지 조언이 있어요. 첫 번째 조언은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이런 차차차의 다양한 프로젝트야말로 미래에 여러분이 맞닥뜨릴 더 큰 챌린지들, 더 큰 도전 과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좋은 훈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마음껏 시행착오를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승부는 굉장히 지금이 아니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것 같아요. 지금은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거가 여러분들의 값진 교훈 같아요. 자, 그 관련돼서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한번 또 해볼게요. 하루 일과가 끝난 저녁 8시. 지금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아, 가보시면 아세요. 네. 그래요? 가서. 궁금한데요. 느닷없이 카메라와 마주한 방송국 기자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함께 볼 영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자님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웃으면서 편하게 보시면 되는 영상이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폐막 기자회견장입니다. Yeah, I feel obliged to take maybe one question from the Korean press, since you guys have been such excellent hosts. Anybody?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줍니다. 당황한 걸까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And I'll probably need a translation, though, if you're asking the question in Korean. In fact, I definitely will need a translation. 그런데 이때 Unfortunately, I hate to disappoint you, President Obama. I'm actually Chinese, but Well, it's wonderful to I think see you. I get to represent the entire Asia. Absolutely. We're one family here in this part of the 한 world. 명의 Well, 기자가 your English is better 일어섰지만 than my Mandarin also, so. 안타깝게도 한국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I did say that I was going to let the Korean press ask a question. So I think that you How about you held up will your my hand anyway. Korean friends allow me to ask a question on your behalf? 일이 커집니다. 한국 기자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Well, it Yes depends or no? on whether there's a Korean reporter who'd rather have the question. No, no takers. No, no takers. No, no takers. Oh, this is getting 참 more 난감합니다. than I expected. Take quick one question. 결국 from Asian, 질문권은 President Obama. 중국 기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셨는데요. 제가 혼자 얘기하면 너무 지루하니까 여러분 영상 본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실 분 계세요? 네, 솔직한 마음. 우리 매니저님 방금 목이 타서 막 물을 드셨는데 어떤 소감이셨어요? 먼저 얘기해 보시죠. 음소거 하시고, 음소거 해제하고. 네.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과연 저였으면 저 자리에서 자신 있게 질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고요. 네, 과연 저 자리에서 자신 있게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했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고민을 해본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정석 같은. 아유, 감사합니다. 박수. 네. 매니저님 너무 멋지네요. 매니저님이 이런 수준이라면 우리 참여하는 여러분, 활동가 여러분들은 한 2배 이상 탁월할 것 같은데. 자, 우리 자기 소감, 느낌, 감정, 솔직한 느낌 나눠보실 분. 네, 우리 문서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비디오를 보면서 그 제목이 질문이 왜 어려운가인 것 같아서 그냥 그거를 생각하면서 저 행동을 봤었는데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한국인들의 교육 방식이나 아니면은 특히나 그런 점에 있어서 약간 저희는 질문을 하는 거나 답변을 하는 거나 정해져 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수동적으로 뭔가 무조건 좋은 질문을 해야 되고 아니면 무조건 좋은 답변을 나와야 될 것만 같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두 분 더 들어보고 사실 저 영상 뒤에 또 있어요. 그건 잠깐 다시 볼 예정입니다. 또 자기 생각을 얘기해 보실 분 계십니까? 그냥 음소거 해제하고 스스로 얘기하셔도 돼요. 자기소개 이름 얘기하고. 별도로 없으세요? 저는 그러면 네. 네, 이승빈이고요. 네. 사실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상황을 또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사실은 대중 앞에서 그다음에 또 공식적인 이런 자리에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미리 연습해 있지 않으면 상당히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멘트 하셨네요. 그렇죠? 질문은 그 사람을 드러낸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질문을 정말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 질문이 나를 드러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못하겠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나중에 뭐 일을 하시게 되고 또 근무를 하게 되는 어떤 탁월한 공간에서는 질문을 하는 사람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그 곳의 분위기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아, 저 매니저님 많이 힘드신가 봐요. 우리 사무국장님, 저 매니저님 면담 좀. 사무국장님 아니신가? 지금 잘 안 보이네. 사무국장님? 네. 음소거 돼 있어서 사무국장님 얘기는 안 드립니다. 안 들려요. 네. 네, 소리가 안 들리지만 저는 여러 가지 진짜 운이 좋아서 오피니언 리더들을 많이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세계은행 총재 김용 총재 만나봤고 대화 나누고 질문했어요. 그냥 악수 만나 이런 거 말고요. 그다음 무하머드 유누스 박사님 정말 만나고 싶었고 만났고 대화 나눴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꼭 한 가지 질문을 해요. 정말 배우고 싶은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짐킴 세계은행 김용 당시 총재님께는 이걸 물어봤어요. 영어로 물어봤는데 그냥 한국어로 할게요. 총재님, 진짜 딱 하나 단어. 저와 같은 청년들에게 이 단어 하나는 잊어버리지 마라 라고 주고 싶은 단어 하나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갑자기 생각하지 않아요. 미리 생각해 놔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만나서 그런 질문을 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왜? 나를 드러내는 거니까. 그렇게 딱 했을 때 짐킴 총재가 머뭇거리지 않고 딱 얘기합니다. 그게 뭐였는지 궁금하시죠? 저만 알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나눠드리면 greet이었어요. greet. 영어로 greet이 뭔지 아세요?
grit. 한국어로는 뭐 투지, 끈기라고 하는 뭐 grit인데 뭐 grit이라는 제목의 책도 있죠. 그래서 왜 내가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막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고, 사실 이 영상은 뒤쪽이 더 흥미로운데 제가 뒤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다시 모신 분.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질문 사항 있어요? 질문.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모두가 어색하고 불편한 시간입니다.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사히 수업이 끝났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물어보겠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무슨 생각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으니 교수도 답답합니다. 제가 처음 그 수업을 강의를 시작할 때 몹시 두려웠습니다. 학생들 앞에 서는 게 가장 많이 두려웠었죠. 그래서 선배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학생들 앞에서 떨지 않을까요? 그때 그 선배가 저한테 큰 용기를 준 말이 있었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학생들은 결코 질문하지 않는다. 좋은 선배였습니다. 다 같이 안 하는 분위기니까 자기한테 시선이 집중되는 게 좀 부담스러운 것 같은 분위기가 좀 느껴지거든요. 혹시나 내가 질문을 해서 약간 수업 흐름에 약간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의 좀만 옮겨서 볼게요. 딱히 물을 것도 하고 싶은 말도 없는 우리 강의실. 만약 강의실에서 질문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수님, 그럼 질문 하나 있습니다. 간단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험을 도와줄 평범한 대학생 재균 씨입니다. 오늘 질문 5번 수업 시간 해주시고 저희가 같이 한번 반응을 보도록 할게요.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는 것이 재균 씨의 임무죠. 긴장되는지 눈치를 보네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중간 정도 100명이 넘는 대형 강의. 빙하기와 역시나 말을 하는 사람은 교수뿐입니다. 이제 의미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무엇이 기후 변화 수업이 지루해질 때쯤 대기하고 밀접해 있고 뭐 열도 순환하고 교수님,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해류도가 그러면 우리한테 있어서 어떠한 이제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전문적으로 무심한 표정. 교육적으로 학생들은 질문에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궁금해서 Y축을 다르게 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제 교수는 성의껏 답을 주는데요. 교수님, 그럼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찬물이 염분이 더 높은 건가요? 찬물이 좀처럼 익숙치 않은 상황. 살짝 신경이 쓰이는 모양입니다. 일반적으로 따뜻한 물이 찬물보다는 염분도가 그래도 질문은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하나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엔트로포제닉 같은 경우 이제 인류에 의해서 기온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은 제가 왠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좀 미비하다고 CO2에 의한 기후 변화는 수면 변동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수업이 끝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하세요. 교수님, 그럼 다들 자주 가세요? 제 사무실에 출퇴근할 때 바다를 매일 보고 뭔가 사무실에서 불편합니다. 보입니다. 나
이제 갈 건데 끝나고서 질문하지 마세요. 지금 질문 있으면 지금 하세요. 없어요? 끝났습니다. 질문한 학생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황당했는데 저는 되게 질문을 좀 부탁을 한 친구거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원래 수업에 질문 안 하는데 갑자기 오늘따라 질문이 맞는지 이렇게 생각을 했고 진짜 시킨 줄 알았어요 저도.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학년 때 쓸데없는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꼭 혼난 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약간 수업에 좀만 방해가 된다 싶으면은 이제 웬만하면 질문을 좀 자제하는 편이 됐고요. 일단 어색했어요. 저도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닌데 어색했고, 그리고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뒤통수가 좀 따갑기도 하고. 자, 여러분들 잠깐 그럼 또 느낀 바 잠깐 얘기하고 해볼게요. 자,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느낀 바가 혹시 있으신 분 잠깐 음소거 해제하고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뭐를 느끼셨어요?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셨나요? 네, 우리 사무 네, 네, 매니저님. 저는 질문을 사실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네. 이제 사실 이 영상을 보면서 과연 질문을 꼭 해야만 하는가? 그러니까 정말 질문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두 번의 영상을 보면서는 첫 번째 영상에는 과연 나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두 번째 영상에서는 질문이 없을 수도 있는데 질문을 안 하는 행위 자체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우리 다른 분들도 혹시 경험한 거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그냥 아휴 이런 거 물어보면 쪽팔리겠지?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거를 물어보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느낀 적 있어요? 혹은 여러분들이 그 동료들의 모습이진 않았을까요? 자, 첫 번째 영상을 생각해 보면 저렇게 갑자기 기회가 와요. 오바마 대통령이 기분이 좋고 시간이 좀 남았어요. 원래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거는 다 짜여져 있어요. 질문할 사람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기회를 줬어요. 특히 한국 기자들 G20 서밋 정말 수고 많았어. Any questions? Welcome. 얘기했어요. 영어 문제가 안 돼요. 뭐 필요하면 통역 쓰라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벙 뛰었어요. 왜 그럴까요? 원래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요. 만약 그게 습관이 되어 있었으면 정말 one question 딱 해가지고 엄청난 특종을 만들 수도 있고 기자로서의 정말 날카로운 자기의 사명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저는 저 자리에 있으면 과연 질문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왜냐? 아까 두 번째 영상의 학생처럼 과도하게라도 연습을 하시지 못하면 그 누구도 누구를 만났을 때 여러분 절대 배울 수 없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첫 번째 드리는 조언이에요. 굉장히 작은 연습들을 하지 않고서 기회가 딱 왔을 때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 선배들 다 그렇게 속아왔어요. 아주 작은 것들은 하찮게 생각했고 이런 것들 말고 진짜 그냥 딱 뭐가 되면 그때 나는 진검승부를 할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친구와 대화 나누는 소소한 대화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인텔리전스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무엇을 읽고 무엇을 보고 무슨 글을 쓰는지를 가지고도 여러분의 10년 후를 대부분 예상합니다. 왜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결국 여러분들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 첫 번째 조언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아주 작은 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진짜 때가 됐을 때 여러분들에게 판을 만들어주는 무엇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피 아나닌 사무총장일 때 서울대 특강을 한번 왔어요. 그래서 이 앞에 서울대 총장도 계시고 뭐 서울대 아닌 분들도 꽉 찼고요. 이 문화 대강당인가 여기 막 이런 뭐죠? 그 복도에도 사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질문 시간이 됐는데 어땠을까요? 다 이제 생각나실 거예요. 사람들이 질문을 안 해요. 그래서 코피 아나니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를 다녀도 자기한테 질문하려고 막 엄청난 사람들이 하는데 이 한국이란 나라는 끔찍하게 질문이 없어요. 내가 스피치를 잘못했나? 방송사고가 났나 생각할 때 진짜 10초 이상 침묵하는 그거를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너무나
이 코피 아난의 표정 보세요. 노벨 평화상 타신 분인데 되게 힘들어 보이시죠?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그냥 희미하게 손을 막 들까 말까 하는 걸 보고서 코피 아난이 너무나 반가웠는지 Yes, you! 하면서 저 사람을 지명했습니다. 그래서 코피 아난 저게 아마 마지막 라스트 퀘션인 줄 알고서 정말 길게 답변하셨어요. 왜? 질문이 없을 것 같거든요. 이제 세컨드 퀘션은 없을 것 같아서 유엔 사무총장의 뭐 리더십에 대해서 유엔 사무총장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냥 또 하나의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번째 질문에서 있나요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다 손을 드는 거예요. 또 코피 아난이 충격을 받아요. 처음에는 왜 질문 안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질문이 많았을까? 첫 번째 질문자는 바로 저였어요. 정말 많이 용기를 냈습니다. 당시 저는 국제대학원에서 국제기구를 석사 대학원에 공부하고 있었고 논문 주제를 유엔 사무총장과 같은 국제기구 리더십의 특징에 대해서 저는 석사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논문 주제는 아시겠지만 해당 주제의 권위자를 만나서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논문의 질이 정말 좋아집니다. 그런데 코피 아난에게 제가 연락을 할 수도 없었죠. 유엔에 다녔던 때가 아니니까. 그런데 마침 서울대 코피 아난이 찾아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서울대에 제가 찾아가서 정말 질문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질문을 던졌죠. 하지만 굉장히 당황해서 원래는 이런 질문할 때 Thank you for your presentation. My name is 정택 Kim. 그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May I have a question for you 하면서 뭐 얘기를 하고 질문한 다음에 Thank you 하고 앉아야 되는데 너무 제가 이렇게 긴장했던지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요. What으로 시작하는 질문 딱 던지고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는 돌발 영상이라는 게 있었는데 YTN이라는 곳에서 그날의 가장 돌발적인 영상 하나 찍어가지고요. KBC, MBC 9시 뉴스에 다 나옵니다. 제가 그날의 주인공이 됐어요. 얼마나 돌발적으로 사람들이 막 침묵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을 들더니 일어나자마자 What do you think? 하면서 막 딱 하더니 앉아버리니까 얼마나 돌발적이에요. 제가 이 모습을 서기까지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때 그 코피 아난이 되게 자세하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다 제 석사 논문에 들어갔고 제 석사 논문은 우수상을 탔고 국제 저널에 실리게 됐고 또 한국어 책으로도 번역이 됐고 해외에서 하는 국제 컨퍼런스에 초대해 가서 제가 발표도 하게 됐고요. 또 다음에 제가 유엔에 지원하게 될 때 내가 왜 유엔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었던 굉장히 강력했던 증거 중에 하나가 됩니다. 만약 제가 저 500명의 사람들이 내 뒤통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런 것도 무식해서 물어보나라는 걸 생각했더라면 저는 제 일생에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잃어버렸을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돌발 영상의 주인공이 됐다 하더라도 저는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 모습이 될 때까지 저는 엄청나게 1년 반 동안 이런 모습이었는데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국제대학원이라는 곳에 들어갔는데 제 성향상 질문을 안 해요. 몰라도 질문 안 합니다. 그래서 1학기를 지났는데 학교 성적이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2학기에 들어가는데 고민을 했어요.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열심히 공부해봤자 성적도 안 나오고 내가 몰입을 못하겠구나. 자, 내가 과거와 다른 어떤 부분에 변화를 줘야 될까 고민하다가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선택을 했는데 그 중에 바로 모든 수업 시간에 반드시 한 번에 첫 번째 질문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자.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질문거리가 없어도 바보 같아도 무조건 첫 번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질문이 가장 어려워요. 첫 번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손을 든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첫 번째 질문을 무조건 손을 들자 해서 저는 2학기 때부터 모든 대학원 수업에 첫 번째 질문 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좀 놀라운 사실은 질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수업 시간에 집중해야 돼요. 집중 안 하고 질문하면 이상하잖아요. 집중합니다. 그냥 앞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계속 교수님을 쳐다보고 질문할 시간을 기다리고 교수님이 질문 있습니까 하면 제 친구들 질문 안 하거든요. 그러면 제 독점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됐더니 당연히 집중하니까 뭐 이렇게 시험은 잘 봤죠. A까지는 다 해요. 그런데 교수님이 나중에 A 플러스를 다 한 명씩은 줘야 되잖아요. 누구를 줬는지 아세요? 다 저한테 몰아줬어요. 그래서 대학원에서 진짜 어렵거든요. 모든 과목에 A 플러스를 제가 2학기 때부터 받아서 들어갈 때는 입학장학금도 받지 못했지만 저는 3학기 때부터 전액장학금, 삼성장학금을 받고 저는 우수하게 졸업하게 돼요. 졸업을 할 때 느꼈던 거가 이 질문을 하나 하는 것이 얼마나 작은 것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나에게 축적이 되는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작은 것의 변화의 힘을 믿어요.
하루에 몇 페이지라도 저는 책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것들이 모이면 수만 권의 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게 힘든가요? 그러면 질문할 수 있는 환경에서 한 번에 질문하는 게 여러분의 작은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런 기회들을 다 놓치게 되면 아까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혹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하는 기회가 딱 나왔을 때 여러분도 그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잠재력을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프로젝트도 일종의 봉사활동이죠. 왜냐하면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특정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하기보다는 내가 기여하고 관심 있는 영역의 프로젝트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숨겨진 재능과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프루덴셜 재단에서 저한테 한번 의뢰를 주셨어요. 프루덴셜이라는 중고생 자원봉사 대회를 주관하는데 대통령상 장관상을 줘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은 수기를 모집해서 시상 장학금 주는 겁니다. 저한테 이 재단이 의뢰를 한 거는 그때 당시 중고등학생이 지금은 대학생이 되고 사회인이 됐어요. 그렇다면 지금 사회인과 대학생이고 어떤 직장인이 됐던 이 친구들에게 그 당시 자원봉사는 어떤 의미였을까? 그리고 이런 자원봉사가 과연 이분들의 경력이나 어떤 발전과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줬는지를 추적해 달라는 거죠. 너무나 흥미로워서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미스크라는 지금 회사에 다닐 때 요거 왔는데 저희 회사에서 이 책을 출판했습니다. 지금은 아마 절판돼서 더 이상 안 나오는데요.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이 책을 통해서 중고등학교 때 봉사활동했던 친구들을 막 찾아갔습니다. 자기 뭐 백혈병 친구를 위해서 어떤 여학생은 머리를 길게 자르고 그 길게 한 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모발을 만드는 봉사 동아리를 했던 친구도 있어요. 뭐 이런 친구들이 대학생이 되고 사회인이 됐던 친구를 찾아가서 어떻게 그런 봉사활동을 했고 그 봉사활동이 개인에게 현재 어떤 의미가 있으며 지금의 핵심 역량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추적 조사한 거죠. 아주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당시 대학생들에게 이공계 대학생들에게 개발도상국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던 친구들이 쭉 있는데요. 이 봉사활동을 하기 전과 후를 비교를 해서 어떤 부분에 강화가 됐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렇게 자기주도력,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조직, 팀워크, 문제 해결, 실행력과 같은 부분이 압도적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껴지는 거죠. 자, 저런 역량들은 곰곰이 보시면 내가 혼자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책을 읽고 문제집을 풀어서 만들어줄 수 있는 역량이 아닙니다. 저런 핵심 역량들은 반드시 맥락이 있어야 되고요.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하는 동료라는 팀워크가 있어야 돼요. 뭔가를 진행하는 프로젝트 개념이 있어야지만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것을 바로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역량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저런 핵심 역량이 바로 어떤 걸까요? 여러분이 앞으로 들어가고 싶은 또 들어갈 조직에서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핵심 역량이 저러한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이 이 놀라운 깨달음이었습니다. 저 왼쪽 보시면 UN은 저런 코어 컴피턴시가 있어요. 제가 UN에 있을 때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저희 조직을 담당했었는데 저희 UN에 내는 이력서에는 영어 성적이 얼마고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는지 뭐 무슨 자격증이 있는지 이런 거를 쓸 수 있는 공간 자체도 없어요. 자, 저기는 컴피턴시, 핵심 역량에 대한 나의 기여, 나의 히스토리를 얘기하셔야 됩니다. 팀워크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어카운터빌리티 관련해서, 또 당신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행했던 프로젝트 중에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을 발휘했던 사례가 있으면 그것은 무엇이고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를 물어보면 우리는 그걸 적어놔야 돼요. 그게 바로 서류이고 면접에서 물어봅니다. 클라이언트 오리엔테이션, 고객 중심으로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실패했던 사례와 그 시행착오에서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그거를 쓰고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한국 사람들 대부분 할 말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 대부분 저 장학금 받았는데요. 저 영어 성적이 있는데요. 저 이런 곳에서 인턴십 했는데요. 쓸모없습니다. 무엇을 원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당신이 했던 액션이 뭔지, 당신이 배운 게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 물어보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죠?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아직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다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원 활동이겠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차차차에서 하신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역량들을 발견해 보시면서 또 저런 핵심 역량들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굉장히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스토리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동안 책을 한 16권 쓰거나 번역을 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책이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이고, 또 적정기술 관련된 책도 썼고, 지금 교과서에도 제가 쓴 책이 교과서에도 실려서 나오고 있어요. 저는 책을 쓰는 거에 대한 어떤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닌데, 제가 책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은 아주 간단하게 시작했던 누군가를 돕기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게 바로 이 책이었어요. 군입대를 준비하는 청년에게라는 되게 디자인이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아무튼 이 책은 제가 중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제가 아는 분이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시기를 경험하면서 이분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개인적으로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책을 출판하면 책의 인세를 받아서 이분을 도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글을 써야지 사람들이 관심 있을까? 하지만 그 당시 저는 25살밖에 안 됐고, 내가 뭐 쓸 수 있는 얘기가 뭐 많이 없겠죠. 그러다가 내가 군대를 다녀왔는데, 군대를 입대하기 전에 군 생활이 궁금해서 정말 찾아봤거든요. 군대 생활은 뭐야? 뭐를 준비해야 돼? 뭐가 힘들고 뭐가 보람이 있을까? 이런 책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을 들고 번뜩 제가 군대에서 썼던 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대부분 군대 갔다 오면요, 그 수양록이라고 해서 뭐 일기 쓰는데 다들 막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어디 그렇게 하고 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 집에 가져온 게 있어서, 그래, 이거를 좀 편집해가지고 2등병부터 1병, 상병, 병장까지 군대에서의 어떤 변화를 일기식으로 소개하면 입대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 글을 좀 썼죠. 편집을 했죠. 출판사에서 대부분 다 거절합니다. 이게 뭐 상품성이 있냐, 누가 보겠냐. 하지만 아주 작은 출판사 하나가, 아마 지금은 없어진 출판사인데, 여기서 정말 안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해줘서 일단 책은 나왔는데 제가 받은 돈이 한 20만 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20만 원을 가지고 중국에 있는 제가 아는 형을 도와드렸는데, 뭐 그것도 의미가 있었지만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이렇게 했더니 책을 쓸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책을 출판할 수 있네. 출판사에게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저렇게 접근하면 또 효과가 있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제가 실크로드 여행을 중국에서 2년 동안 했는데, 그런 실크로드 여행기도 최초로 내게 되고, 유엔에 있으면서 유엔에서 얻는 많은 정보들이 많잖아요. 저렇게 최신 유행 가이드북도 쓰게 되면서 저는 책을 쓰는 것이 이렇게 재밌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는 프로젝트라고 항상 즐겁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즐거울 수 있고요. 또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숨겨진 재능과 관심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거의 끝나갑니다. 여러분, 좀만 힘내세요. 세 번째는, 우리의 인생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올림픽 게임 보셨죠? 그런 메달을 따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의 여행입니다. 여정이에요. 그 긴 여정을 어떻게 의미 있게 할 것인지, 여러분, 나는 탐험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그 탐험을 할 때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운전을 안 해요.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데, 저 위에 4호선에 집이 있습니다. 근데 4호선을 타고 쭉 내려오면 여기에 신길 온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주말에 우리 아내랑 또 아들하고 이 4호선 지하철을 타고 신길 온천에 가서 온천욕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준비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거 온천이 아니더라고요. 온천이 없고, 역장님도 온천이라고 착각하고 찾아온 사람이 너무 많은지 우리 역 주변에는 온천 시설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고 봤더니 신길 온천역에는 온천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이름은 지어놨는데 온천이 없어가지고, 이름은 저렇게 해놨는데 1년에 뭐 100명도 찾지, 하루에 뭐 한 몇십 명도 찾지 않는, 정말 사람들이 안 오는 역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힘들고 고민이 될 때 한번 찾아가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름에 현혹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멋져 보이는 거. 하지만 저기만 가면 내 인생이 풀리겠지. 저런 거를 내가 자격증을 따면 인생이 바뀌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선배들과 우리들의 부모님 세대가 다 입증했어요. 사자 돌림이 되면 행복하다. 어떤 곳에 들어가면 인생이 풀린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착하는 정거장은 절대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말해주지는 못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에게 있는 수없이 많은 유혹은 바로 저런 이름들입니다. 멋져 보이는 이름에 현혹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해 보시면 좋아요. 영국에서 마라톤이 하나 있었어요. 5,000명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1등을 제외하고 2등에서 5,000명이 다 실격 처리가 됐어요. 그 이유는
2등하고 3등이 경로를 좀 이탈했거든요. 근데 그 2등과 3등의 이탈한 경로를 따라가는 사람의 등 뒤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계속 몰리다 보니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실격 처리가 된 거죠. 얼마나 원통스러울까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도 나의 길을 가는 건가? 아니면 어떤 길을 수없이 많이 가는 사람들의 등 뒤를 따라서 사람들이 저기가 많이 가니까 뭔가 의미가 있겠지? 사람들이 저기를 많이 지원하니까 저기는 어떤 의미가 있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1등 마라톤 주자예요. 그래서 열심히 뛰어갑니다. 근데 주변이 너무나 조용해요. 뒤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4,999명이 저쪽으로 다 가고 있어요. 여러분 담력이 있을까요? 잘못됐다. 내 길이 정말 잘못되고 위험한 길 같아. 네, 4,999명 길을 나도 조인해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될 수도 있겠죠? 혹은 여러분들이 4,999명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쪽을 봤더니 이상한 미친 사람 혼자서 저기 뭐 다른 쪽 길로 가고 있네? 저 사람 길이 맞는데. 여러분 뛰쳐나올 용기가 있을까요? 자, 이런 고민을 지금 충분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우리가 잠시 머무는 정거장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다는 것도 아니고 또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간다고 그게 진짜 나의 길이 아니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서 그래서 이 차차차 프로젝트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스토리와 스펙이라는 걸 얘기하면 스토리는 저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희미해지고 녹아 없어지는 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스토리는 뭐죠? 스펙은 저 위에 있는 거고 빙산의 일각, 그다음에 스토리는 저 수면 위에 숨겨져 있는 엄청난 몸덩어리죠. 바로 이걸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think outside the box. 그리고 내가 가진 잠재력이 내가 확보한 또 어떤 스펙보다도 더 내가 말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강연을 하다가 저랑 강연을 같이 했던 분을 만나서 참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분은 당시 전문대학교 학생이셨고 대중교통을 타다가 버스가 저렇게 정류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모르고 잘못 탔다가 힘들었던 적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용돈 20만 원을 아끼고 저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화살표 특수 스티커를 만든 다음에 학교 수업이 없을 때마다 자전거를 타고 버스 정류장에 가가지고 저 스티커를 붙여 놓은 거죠. 저것 때문에 지금도 수도권에 500만에서 700만 명 이상이 저 빨간색 스티커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주변에선 다 부정적이었어요. 친구들이 가장 부정적이었던 건 친구들이 야 네가? 야 말도 안 돼. 야 네가 뭐 이런 거래. 뭐 공무원이 된다며 하든지. 부모님과 교수님도 대동소이했어요. 아이 좀 취업 좀 하고 이런 건 나중에 되잖아. 자,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 맞아. 이런 건 오지랖이지. 내가 뭘 한다고. 해도 무슨 변화가 있을까? 내 꼬락서니를 봐봐. 취업도 아직 못했잖아. 야 취업도 못해놓고서 이런 거 하면 내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이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에 속아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그거를 깨어났어요. 그래서 그 변화를 만들어냈죠. 이 친구는 나중에 현대자동차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 전문대학에 처음으로 사무직으로 특채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스토리들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볼 것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오늘 같이 만나지 못해 너무 아쉽네요. 자, 마지막 영상 하나 보고 제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거 됐습니다. 잠시만요. 자, 시간 되게 빨리 지났네요. 마지막 영상 여운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르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보는 앞으로의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다르다는 것이 두려움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를 싫어하거나 또 두렵다라는 감정을 싫어해서 똑같아질 필요는 전혀 없어요. 두렵다라는 감정 자체가 좋은 저는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시는 도전들 또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들을 많이 지금 모아 보시길 바라고, 나이가 들면 보수적이 되고 힘도 없고 에너지도 없어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도전을 많이 해보시고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거, 그게 바로 이 시대가 원하는 황금과 같은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기획을 하시든 실행을 하시든 뭐가 있든 그게 원재료가 돼야 되니까 여러분 많이 차곡차곡 모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오프라인으로 만나야지 제가 배우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아서 미안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배울 수 있는 거가 좀 약해서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이게 강의라기보다는 저의 시행착오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저는 소통하기 위해서 강의를 하는데 오늘은 그런 자리는 아니어서 아쉽고, 하지만 우리 유쾌한 반란에 저도 함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과 또 다른 교제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여러분들의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고민들, 특히 여러분의 감정들을 저는 감정이 정말 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열등감, 시기, 좌절, 분노, 감사함, 짜릿함, 쾌감, 행복함, 설레임, 이 엄청난 감정들이 있어요. 한국 사회는 감정들을 약간 억누르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감정이라는 소스가 엄청난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를 느낄 때 그 맥락을 잘 기록해 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나는 이런 맥락과 이런 상황에서 열등감을 느끼는구나. 정말 중요한 정보예요.
내가 왜 이럴 때 이렇게 감정을 느끼지? 열등감이 나쁜 감정 아닙니다. 이렇게 느끼는 거가 어떤 맥락인지를 이해할 때 좀 더 지혜로워질 수 있어요. 내가 좌절을 할 땐 이렇게 좌절을 하는구나. 내가 폭식을 할 때는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약간 나쁜 마음이 들 때는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설레일 땐 이런 조건들과 상황이 있구나를 다 까먹거든요. 여러분 다 맥락과 내가 왜 이때 이런 반응을 했지? 내가 짜증나기 때문에 짜증나니까 화를 낸다? 이게 반드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게 아니거든요. 짜증은 낸다. 나를 인정한다. 그래 나는 짜증난 상태야. 하지만 내가 선택하는 것은 다를 수 있어. 그거를 다음번에 달리 적용해보고 연습해보는 것. 저는 이게 다 지혜롭게 된다라는 것 같아요. 이 지혜로운 경험들을 1년, 2년, 3년, 4년, 10년을 여러분들이 계속 쌓아가야지 뭐가 가능한 줄 아세요? 바로 리더는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의사결정을 잘하기 위한 품격과 품위와 품질을 여러분이 높이셔야 되는데 그거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이고 나는 어떠한 사람이며 어떨 때 영향을 많이 받고 어떨 때 많이 흔들리고 어떨 때 내 감정이 동요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될 확률이 많아요. 자, 이거를 모르고 살아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3, 40대가 되면요 흔들리고요. 내가 누군지 모르게 되는 사람들이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도박과 중독에 다 빠지게 되어 있어요. 왜? 내가 나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 밖에 있는 곳에서부터 나를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아마 앞선 세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나를 잃어버리고 내가 누군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대의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의가 목적이 달성이 됐는데 나중에 돌아봤더니 우리 스스로는 악마가 되어 본 적이 되게 많아요. 어떤 운동을 하는데 그 안에서 성희롱이 있고 남녀차별이 있죠. 왜요? 우리 스스로는 잊어버렸거든요. 저는 여러분 세대는 목표와 목적도 중요한데요. 그 과정과 그걸 하는 사람도 누구인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부분들을 반드시 확보를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의 감정이라는 힌트를 통해서 나를 자꾸 풍성하게 해서 지혜롭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기대합니다.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